토트넘이 빌라를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FA컵에서 이번에 또 탈락을 했는데 빌라는 정말 오랜만에 FA컵 16강으로 향하게 됐고요. 토트넘은 지난 카라바오컵 4강 탈락에 이어서 그 FA컵도 탈락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라인업 같은 경우는 스펜스, 그레이, 단소, 포로의 백포라인, 벤탄쿠르, 베리발, 쿠루셉스키가 3미드를 서고요. 그 앞에 선발 라인업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 테리 왼쪽 측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날 포스테코글루가 준비한 플랜 A, 제일 맨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제일 중요한 플랜이 뭐였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어려웠다는 게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 플랜 A를 보여주기도 전에 빌라한테 너무 빨리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이 골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실게요. 전반 48초 아스톤 빌라의 후방에서 뽑아준 볼이 중원에 있는 로저스에게 향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무게중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로저스가 볼을 잡을 때 이 공간, 이쪽을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저스가 이 넓은 공간에서 정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볼을 잡고 돌아서는데, 근데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장면이죠. 로저스가 넓은 공간에서 볼 잡고 전진하니까 당황한 토트넘 선수들이 황급히 로저스 쪽으로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1명, 2명, 3명, 4명, 5명, 무려 5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로저스에게 달라붙습니다. 이러니까 어디가 비느냐? 이 왼쪽 공간이 완전히 열려요. 자기한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달라붙은 걸 확인한 로저스는 왼쪽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제이콥 램지에게 패스. 이후 볼을 받은 램지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킨스키를 뚫고 전반 1분 만에 빌라의 선제골을 터뜨리죠. 물론 이게 킨스키가 막아줬으면 좋았을 슈팅이긴 했지만 그 이전, 이 상황이 나오게 됐던 근본적인 문제, 선수들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너무나 위에 쏠려 있으니까, 또 이게 디테일이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중원에 있는 로저스 쪽 공간이 텅텅 빈다. 그리고 그런 로저스가 볼을 잡고 돌아서니까 당황한 토트넘의 중원 자원들과 수비진들이 로저스에게 5명이나 달라붙는다. 그것 때문에 정작 주의해야 할 빌라의 공격진들이 프리해진다. 저는 이게 이 선제골의 제일 중요한 또 근본적인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전방에 손흥민, 텔, 무어, 빌라가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다 올라가고요. 그 뒤에 베리발, 쿨루셉스키도 거의 텔, 무어랑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였죠. 스펜스도 높이 올라가고 포로도 압박을 하러 올라가요. 이러면은 빌라가 공격을 할 때 벤탄쿠르, 그레이, 단소 이 정도만 남고 필드 플레이어 10명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하프라인 인근으로 넘어가서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 압박 시스템을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빈 공간이 있죠. 벤탄쿠르랑 압박을 나간 베리발과 쿨루셉스키의 사이, 이 공간.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푸냐면은 측면으로 한번 빼고 다시 패스워크를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온 뭐 말런이나 제이콥 램지, 로저스 이런 선수들이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압박이 풀리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빈 공간에서 빌라 선수들이 압박을 풀고 돌아섰을 때 공간이 너무 넓죠?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벤탄쿠르, 그레이, 단소 3명밖에 없으니까. 이 숫자만 많을 뿐인 압박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토트넘이 여전히 전방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입해서 무게중심을 위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또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많이 올라와만 있을 뿐 압박이 전혀 균등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을 많이 투입한 거에 비해서 빌라 기준 이 왼쪽과 중앙, 이 공간이 너무 널널하죠. 이 상황에서 아까 첫 골에 로저스가 그랬듯 가운데 있는 틸레만스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빌라는 바로 이 공간으로 패스를 투입. 볼을 받은 틸레만스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유롭게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서 중거리 슈팅까지 때리고 내려와요. 사실 이런 그림이 압박 시퀀스에서는 정말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축구가 한정된 자원으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한정된 숫자. 어쨌든 골키퍼 포함해서 11명, 필드 플레이어는 10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숫자에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한다는 건 다른 데서 선수를 끌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토트넘의 이 전방 압박 모두 올라가서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이거를 풀어나오면 빌라는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가 한정적이냐? 체력이 한정적이죠. 한정된 체력. 토트넘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 할수록 이 압박을 실행하는 선수들의 체력,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빌라가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 쭉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저스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말런이라든지 램지나 베일리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고 올라갈 때 이 압박이 풀려서 올라오는 순간 위에 올라가 있던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스프린트를 하면서 긴 거리를 내려와야 돼요. 즉 압박을 한번 풀 때마다 공격을 나가는 빌라 선수들의 체력보다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야 됐던 토트넘의 체력이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갈수록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의 압박도 헐거워지고 이거를 커버하는 수비도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중원의 문제,
베리발도 쿨롭세스키도 전부 올라가니까 벤탄쿠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어야 했던 이 비어버린 중원의 문제는 글쎄요. 로저스, 베일리, 램지, 말런 이런 선수들한테 너무 많은 자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후반전 들어오면서 교체를 감행을 하죠. 무어를 뺐고요. 비수마를 넣어줬습니다. 이러면서 쿨루셉스키가 윙으로 빠지고 중원에서의 역할을 보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고쳐졌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반전까지 나왔던 포스테코글루의 전방 압박, 이 목적성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을 할 때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붙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의 압박은 전방 압박을 하되 상대한테 볼을 직접적으로 뺏느냐? 이게 주요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서 롱킥을 유도하겠다. 그러면서 그 롱킥, 불안정한 롱킥이 나왔을 때 뭐 라이스, 웨데고르, 파티가 있는 중원에서 볼을 뺏어서 우리가 소유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 전방 압박이거든요. 근데 오늘 포스테코글루의 전방 압박, 이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는 압박 시퀀스를 봤을 때 뭘 하고 싶은 건가? 그거에 대한 목적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정말 강력하게 압박을 걸어서 뺏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상대 골키퍼한테 볼을 내리게 만들어서 롱킥을 유도해서 우리 중원에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느냐? 그 압박에 대한 목적성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저 선수들을 전방에 많이 투입만 할 뿐 이 압박으로 우리가 뭘 얻고 싶으냐? 소유권을 얻고 싶으냐?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의 재공격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뭐 스로인이라도 얻을 것이냐? 이거를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확언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아마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팬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적성이 결여된, 다시 말해서 체계적이지 않은 압박은 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다 올라와서 전방에 선수들만 많이 배치하지 이거를 풀어냈을 때의 리스크, 또 선수들의 체력? 이런 부담만 늘어나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없다고 하면은 많은 압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강팀들의 축구를 보면은 예전만큼 전방 압박에 대한 수요가 엄청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뭐 상황을 봐서 미들블록을 설 때도 있고 진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이때 압박을 걸면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롱볼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 부분적으로 압박을 거는 경우가 있지 무조건적인 전방 압박?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전반전 1분 골 먹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체력을 쓰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 후반전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역습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서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갔을 때 이때를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 중앙의 선수들, 하프스페이스의 선수들 이런 쪽으로 침투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체력이 필요한, 또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런 상황에서 올라와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가 스펜스를 되게 공격적으로 쓰거든요. 보시면은 빌드업 할 때는 측면에 있되 공격할 때는 거의 베리발이랑 비슷한 위치까지 안으로 좁힙니다. 이러면서 스펜스가 10번 미드필더,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메이션이 공격되는 이런 식으로 3-1-6에 가까운 시스템이 되죠. 여기에 포로 같은 선수도 제한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니까 글쎄요, 3-1-6보다도 오히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2-2-6? 공격 상황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투입되는 그런 축구가 나왔는데 이런 투자에도 좀 유의미한 장면들이 나왔냐? 확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펜스를 굳이 안으로 좁히게 만들게 하는 이 의미, 이것도 사실 난 그 목적을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예전 우독이 쓰는 것처럼 그냥 측면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3자 패스 구도 만드는 거 난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스펜스가 물론 역발이고 기동력 좋고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라고는 하지만은 이 10번 자리로 안으로 완전히 좁혔을 때 거기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 측면에서처럼?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를 제가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전술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 압박이 됐든 공격에 투입하는 선수들의 숫자라든지, 그러니까 축구 감독들을 볼 때 정말 다양한 전술들을 하잖아요. 그 전술을 보면은 아무리 뭐 기상천외한 또 신기한 그런 전술들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목적성이 납득이 되면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물론 축구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거겠지만은 그 이유를 점점 좀 잘 모르겠다. 물론 감독의 전술 지시를 떠나서 토트넘 선수들 개개인의 플레이에도 아쉬운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빌라의 뒷공간 라인을 파고 들어간 무어가 중앙으로 정확히 붙여준 크로스, 이걸 가운데 있던 소니가 득점으로 넣어주지 못했던 장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포로의 기가 막힌 크로스를 받은 단소가 거의 빈 골대에 골을 넣어주지 못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들 하나하나가 토트넘 입장에선 너무 아쉬웠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상황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무리한 압박, 그것 때문에 계속 비어있는 빌라의 중원, 거기서 자유로우는 로저스나 틸레만스,
이후에 나오는 빌라의 위협적인 공격들, 이런 장면들은 토트넘 팀의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토트넘은 이렇게 FA컵에서 탈락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카라바오컵, FA컵, 유로파, 이제 이 중에서 유로파만 남게 됐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이 유로파, 이 트로피에 또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